어디가 더 마진이 남는 구조일까요? 사실 이게 코로나 이전이랑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크게만 놓고 보면은 온라인 면세점이 마진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떼가는 게 없잖아요. 네. 온라인 수수료는 그냥 명목상인 거고 직매입했을 때 매출 원가를 보통 60에서 70을 잡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70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디폴트 마진은 3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온라인 수수료 뭐 많아봤자 5에서 10 떼면 한 20%까지 남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시내랑 공항을 가면은 코로나 이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코로나 이후는 시내 면세점이 가장 안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경이 막히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대형 따이공들한테 의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개별 관광객, 중소형 따이공, 대형 따이공 이 세 개 고객의 믹스가 적절해서 뭔가 마진이 나왔는데 지금 대형 따이공밖에 없으니까 네. 우리한테 줄 수 있는 혜택 다 줘 이런 식으로 돼서 알선 수수료가 한 최근까지 한 30% 중후반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행이 이제 재개되고 나면은 맞습니다. 줄어들겠네요. 이제는 그 다시 가불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새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따이공들이랑 면세점들이 뭐 알력 싸움을 시작했다 얘기가 나오는 게 면세 업계도 짜증이 난 거죠. 왜냐면 알선 수수료가 20% 올라갔다는 건 20%의 마진이 훼손됐다는 의미니까 업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따이공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혜택들을 많이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안 좋아요. 왜냐면 따이공들이 그래 너네 그럼 우리 안 살게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이익을 올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궁금한 건 이제 인천공항인데 이제 어쨌든 공항이 다시 활발해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공항 면세점이 그래도 가장 넘버원 아닐까요? 매출에서는? 맞습니다. 매출에는 가장 좋아요. 근데 여기를 좀 이제 빈자리들이 또 있고 입찰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네요. 이번에 또 빈자리가 있을 건데 중국 면세점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인천공항이 굉장히 많이 비어있는 상황이에요. 신세계랑 현대백화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사실 코로나 기간에 롯데랑 신라가 자리를 조금 많이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임대 사업자 제안서를 봤는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미뤄지다가 2월 28일에 정말로 마감을 하고요. 4월에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기업 주가도 좀 바뀔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낙찰 기업은. 아무래도 낙찰한 기업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이익이 미스가 나더라도 신라랑 롯데도 사실 참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업권이 10년짜리예요. 5년짜리도 아니고 10년짜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못 들어가면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거는 거의 10년 동안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 얼마 정도 입찰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매출액 곱하기 영업요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업요율이 그냥 뭐 화장품을 팔면 그냥 임의로 한 20%, 뭐 가전을 팔면 15% 이렇게였는데 수익 시어 방식으로?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이번에 낸 입찰서에는 객당 임대료 곱하기 여객수 랑 아까 말씀드린 매출액 곱하기 영업요율을 해서 이 중에 많이 나온 걸 내라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이제 면세점도 화장품이랑 이제 주류 담배 들어있는 구역이 제일 비싼데 그게 이제 인천공항에서 제시한 최저가가 인당 5,300원 정도였어요. 19년도에 제일 이제 객수가 인천공항 객수가 많았을 때 월별 200만 명 정도 나갔는데 그걸 곱하면 거의 100억 월별로. 그럼 이게 연간으로 되면 한 1,200억 가까이. 신라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수익을 그나마 내고 있는 회사도 영업이익이 그 면세에서는 1,000억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공항은 원래 적자였고 근데 사실 적자를 낼 때에도 그때는 사실 공항에서 적자를 내면 시내에서 메꿔서 로우에서 하이싱글 정도 영업이익이 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내 면세점이 깨진 상황이라 1분기에는 사실 면세점이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주가는 지금 어떤가요? 주가는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잘 가고 굉장히 있더라고요.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뭐 리오프닝 거의 대표주이다시피 하니까 호텔 신라는 주가가 좋은 상황이고 저 아쉽게 보고 있는 게 신세계예요. 왜냐면 신세계가 PER 한 6배 정도거든요. 12개월 포워드로 6배고 뭐 22년 기준으로 보면 한 7배 정도 되는데 이거는 사실 백화점 밸류에이션도 안 돼요. 호텔 신라가 엄청 높잖아요. 20배 가까이 되는. 그럼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된 거네요, 신세계가.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신라는 면세 90%에 호텔 10%가 껴 있으니까 거의 퓨어한 면세라고 봐주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매출 40% 그리고 면세점 매출 한 40%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기타 사업 부문이고 영업이익으로 또 내려가면은 그 면세가 한 5% 정도밖에 안 해요. 영업이익 기여도는. 그래서 좀 면세 비중이 작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일어나는 좀 일이군요. 면세 PL까지는 못 받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이익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내거든요. 신라랑. 그래서 저는 가격도 나쁘지 않고 지금 사면은 업사이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리오프닝이 이미 도래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업종이 있을까요? 유통에서는 그냥 계속 면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션에서는 F&F 저는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F&F 얘기를 하실 때, 아, 이거 이제 지겹고 성장 끝났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필라 차이나랑 좀 비교를 해 볼게요. 이제 필라 차이나는 중국에서 매출 3.7조 원 하고 있고요. 이제 온라인 쇼핑 매출 순위로 했을 때 5위에 거의 항상 드는 아주 엄청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F&F 같은 경우에는 중국 MLB 매출이 도매 판매를 소매로 계산을 했을 때도 한 1.3조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또 점당 매출액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 필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6억 원 정도 점당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MLB 같은 경우에는 11.6억 원밖에 안 돼서 약 60% 정도의 업사이드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필라는 지금 매장 2,000개 정도 중국에 있어요. 근데 그 MLB는 올해 2023년 기준으로 1,100개 매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궁금한 게 자체 브랜드가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인가요? 네. 제가 이게 굉장히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요즘 핫한 상장사들 보시면 다 라이센스 브랜드잖아요. 뭐 MLB라든지 아니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근데 사실 뭐 로열티 주는 것도 오케이 그리고 직진출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사온 브랜드들은 해외에서 의류를 안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은 것도 오케이 하지만 결국에는 고유 브랜드가 있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게 그 젠틀몬스터 아시죠? 네, 알죠. 유명하잖아요. 선글라스 모르세요? 네. 제니 씨가 와, 제니 씨가 와, 트렌드에 이렇게 나 뒤쳐지다니. 패션 잡지 끊어야 되겠다. 섹시. 섹시. 섹시가 너무 옛날 것 같아요. 와, 섹시. 와, 우버 센스. 네, 나중에 한번 젠틀몬스터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거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런 거 해보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간단하게는 선글라스 회사인데 굉장히 트렌디하고 공항에 입점되면서부터 유행을 탔고 또 그 시점에 딱 블랙핑크 제니 맞아, 씨를 마케팅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모델로 써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뭐 상장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고유 브랜드로는 거의 글로벌리 매출이 나오는데 상장한 회사는 거의 처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좀 핫한 브랜드가 우영미 그리고 아더에러. 우영미 모르십니까? 우영미 디자이너라는 분이 만든 정말 험불하시네요. 네. 그런 브랜드고 지금 뭐 파리나 이런 뭐 이태리 같은 정말 패션의 고장에 가서도 오뚜쿠티를 했을 때 인기가 많은 그런 브랜드예요. 그 정도예요? 오뚜쿠티를 나간다고요? 네. 아니 오뚜쿠티를 이분이 하시는 거죠. 하시는 거예요? 와, 엄청난 건데? 네. 쿠팡에 대한 이야기도 좀 보고 싶거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membership 올라갔는데도 저 계속 구독하고 있고요. 그죠? 좀 아까운데 하면서도 너무 편해서. 저는 뭐 제 생각이지만 이거는 5,000원이 아니라 한 9,900원까지는 나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얼마죠? 4,990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OTT를 볼 수 있어요. OTT로 볼 수 있다고요? SNL. 그렇죠. SNL 보려고 끊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집에서 보셔야 돼요. 쿠팡 플레이. 그리고 영화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멤버십을 했을 때 우리말로 해서 혜자다. 그렇네요. 혜택이 되게 많았었어요. 좀 배송료가 한 번 오는 것만 3,000원이잖아요. 1,990원이면 두 번보다 적은 숫자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편하게 식료품이든 생활용품이든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혜자인 것 같아요. 쿠팡에 대해 조금 더 좀 자세한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제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래서 흑자 전환한 이유를 조금 살펴봤어요. 가격을 올리면서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요.
매출 원가율이 8.3%포인트나 하락을 했더라고요. 우선은 제품 믹스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직매입하거나 PB 제품을 팔게 되면은 매출 원가율이 낮아져요. 그런 제품으로 믹스 개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할인율 관리를 쿠팡이 되게 타이트하게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주 사는 거는 할인율을 좀 덜 주고, 이 사람이 그동안 안 샀는데 뭔가 살 법한 것들을 할인을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밀당 같은 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매출 원가율이 분기로 QOQ로는 한 1.5% 낮아졌고 YY로는 8.3% 낮아진 게 아닌가. 매출이 10% 올랐는데 매출 원가율이 10% 빠지면 당연히 흑자 전환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출 원가가 낮아지는 요인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흑자 기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들만 보는데 실제로 그 뒤에 있는 게 물류 센터라던가 네네. 이런 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맞아요. 네네. 엄청 크죠. 거기서 일하는 인력들도 엄청 많고 네네. 물류센터 쪽 뭐 물류비라던가 이런 좀 트렌드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물류센터는 이미 투자 캐펙스가 다 이미 투자 비용이 거의 다 소진된 집행된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캐펙스 투자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매출 늘어나는 것만큼 마진 늘어나는 구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걱정되는 게 어쨌든 쿠팡이 커져서 우리가 편리해지면 좋은데 그 반대로 쿠팡이 다 독점을 해버렸을 때 독과점 그러면은 해보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니까 그럼 이제 비용이 슬슬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면 또 나머지 경쟁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제일 좋은데 경쟁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쿠팡 경쟁사는 마켓컬리? 쓱 마켓컬리, 네. 네이버 커머스 사실 많죠. 그만큼 이커머스는 지금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은 롯데 쇼핑이라고 아시죠? 롯데 쇼핑. 롯데 쇼핑이 네. 지금 그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텐데 오카도라는 오카도? 있어요. 네, 스마트 물류 솔루션 회사거든요. 이게 오카도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의 엄청나게 큰 컨테이너에 십자로 막 로봇들이 이렇게 슈슈슈 움직이는데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자동으로 해줘요. 쿠팡도 요새 하고 있을걸요? 그렇게 자동화를? 아마 할 거예요. 쿠팡에서 파는 게 제품은 너무너무 다양한데 제품 가격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직접 분류하고 배송하는 데까지 놓고 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로봇이 그냥 이렇게 정형화된 구역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알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으면 그 롯데쇼핑이 얘기한 거로는 사람 3.5명이 해야 되는 일을 이제 얘네가 다 해낸다. 로봇 한 대가 해결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쇼핑이 지금 이런 오카도 솔루션에 10년 동안 1조를 투입을 할 계획이고요. 우선은 25년에 부산에 하나 짓는다고 합니다. 오카도 물류센터를. 근데 이거는 이제 식료품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늘어나면 이제 아마존처럼 인건비가 쫙 빠지게 되면서 기업은 마진을 내는데 경쟁사는 아직까지 사람을 써야 되는 거고 우리는 빨리 자동화를 거쳐서 사람을 안 쓰면 비용을 굳이 낮출 필요가 없으니까 마진이 엄청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종의 유통업계의 테슬라가 되는 거죠. 자동화. 오늘 좀 잘 들어봤는데 뭐 사고 싶어요? 들어보니까 딱 꽂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계속 많은 기업이 나왔잖아요. FNF 귀에 계속 때리시거든요. 저 휠라 얘기를 듣다가 FNF의 MLB, MLB를 내가 일단 사봐야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FNF를 좀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괜찮은 기업이 지금 FNF일까요? 네, 성장성 측면에서는 FNF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좀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3년까지 전혀 무리 없고 24년에도 중국은 저는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인수했던 회사들이 많아요. 세르지오 타키니라는 테니스 회사가 물론 작지만 한 300억 정도 매출을 낼 거고요. 그 후에는 또 테일러메이드를 샀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은 아직 펀드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그 GP가 청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얘네 FNF 매출로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뭔가 이렇게 끊임없는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회사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FNF 관심 종목에 제가 지금 집어넣었고요.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로 살 수도 있어요. 바로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유통업이라든가 이쪽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 주린이가 이런 걸 좀 유의하셔야 돼요 하는 점이 있을까요?
유통이랑 패션에서 유의해야 할 점. 우선은 트렌드를 먼저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트렌드가 하나 유행하면은 다 따라서 해요, 모든 업체들이. 근데 그 아류들은 결국은 이 진짜 처음 시작한 회사를 따라갈 수가 없고요. 오히려 비용으로 남게 된다. 제2의 땡땡이 투자하지 마라. 네네. 라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PR이 슬프지만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백화점 원래 5개년 PER 10배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이커머스가 워낙 급부상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깎였다. 그래서 당연히 백화점 10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싸다고 싼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싶은 바가 있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소비재만큼 이런 개인 주주분들이 먼저 트렌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트렌드에 더 빠른 게 산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 패션 잊지 말고 계속 팔로우업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약간 패션 이쪽을 많이 물어봤는데 다음번에 또 한번 저희가 다른 영역도 한번 또 초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